당신 집 근처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1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올랐는지도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어떤 곳은 20억이던 아파트가 지금 60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3배입니다. 정상적인 속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실제로 거래된 건수는 한 달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는 사라지고 있는데 가격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일까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겁니다. 극소수는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거래 자체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동시에 환율은 1470원대를 넘나들고 사람들의 빚은 1970조 원에 육박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로 동결된 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국은행도 정부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숫자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 왜 오를까요? 많은 분들이 달러가 부족해서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돈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만 봅니다. 이 나라가 안전한가, 그리고 수익이 나는가. 자금이 한 나라에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판단 기준은 아주 냉정합니다.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성장 전망은 어떤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지,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의심스러우면 자금은 주저하지 않고 이동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뭐냐면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물음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많은 분들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봅니다. 지금 2.50%죠. 하지만 이건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시장에서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금리입니다. 최근 몇 개월간 아주 기묘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2.50%로 동결되어 있는데 회사채 금리와 실제 대출 금리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채 AAE 등급 기준으로 보면 지금 3.50% 정도입니다.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나 높습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차이를 전문 용어로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는 건 위험을 더 크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가격으로는 이 나라의 위험을 떠안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장 둔화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력 제품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고, 자동차는 전기차 전환의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조선은 수주 사이클의 정점을 이미 지났습니다. 내수는 어떻습니까? 더 암울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에서 미래 소비자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면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같은 금리라도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부채입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5년 3분기 기준 1968조 원입니다. GDP 대비로 보면 약 89-90%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미국은 68%, 일본은 64% 정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빚이 많다는 건 금리 변화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가도 이자 부담이 연간 19조 원씩 늘어납니다. 한 달로 따지면 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 자금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태에 갇혔다. 정책이 마비됐다. 정책이 마비된 나라에 장기 자금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환율이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수조 원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이냐, 1,500원이냐, 그 숫자 자체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왜 움직이느냐는 겁니다. 같은 환율이라도 수출이 잘 돼서 천천히 오른 것과 신뢰가 무너져서 자금이 급하게 빠져나가면서 오른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12월 현재 환율은 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장중 1,482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속도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십니다. 이럴 때 한국은행은 대체 뭘 하고 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내리고 과열되면 금리를 올립니다. 재정이 필요하면 정부가 돈을 씁니다. 교과서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빌려놓자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가계부채가 1970조 원에 육박합니다. 금리를 1%포인트만 내려도 새로운 대출이 100조 원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2천조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 빚이 더 늘어나면 나중에 금리가 정상화될 때 더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문제를 뒤로 미루고 더 키우는 꼴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어떨까요? 이미 높은 수준의 빚을 진 가계와 기업들이 버티질 못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부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더 나빠집니다. 그럼 세수도 줄어들고 실업도 늘어나고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정책 덫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부작용이 큽니다. 금리를 내려도 문제, 올려도 문제, 그냥 놔둬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27일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겁니다.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멈춰 있습니다. 재정 정책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돈을 쓰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가 채무가 1,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GDP 대비 50%가 넘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700조 원대였는데 이렇게 빠르게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폭증할 겁니다. 203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입니다. 4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됩니다. 연금, 의료비, 장기 요양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재정을 크게 쓰면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금리 정책도 묶였고 재정 정책도 묶였습니다.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미국이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하거나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거나 어떤 지정학적 사건이 터지면 한국 경제는 대응할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세 번째로 봐야 할 건 부동산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왜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집값은 안 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극단적인 양극화입니다. 서울 강남의 특정 재건축 대단지, 한남동이나 성수동의 고급 빌라, 이런 극소수 물건만 가격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극소수냐면 실제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2025년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494건입니다. 그중에서 40억 원 이상 거래는 전체의 1%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2,474건은 전년 동기 3,558건보다 29.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량이 급감한 겁니다.
나머지 99%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팔려는 사람은 내 집이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려는 사람은 그 가격은 도저히 말이 안 돼 라고 판단하는 상태입니다. 양쪽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거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일부 초고가 물건들은 계속 거래가 될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가격대를 실제로 낼 수 있는 계층이 존재합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상위 0.1%, 자산 100억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입니다. 둘째, 그들에게는 사실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해외 투자는 환율 리스크가 있고,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잠식당합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부동산입니다. 특히 절대 안 망한다고 믿어지는 강남 핵심 지역의 부동산입니다. 문제는 이 소수의 거래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시장 전체가 뜨겁다는 착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한남동 빌라가 50억에서 70억으로 거래됐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강남 재건축이 100억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뉴스를 반복해서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연간 12.17% 올랐지만 경기, 인천은 2.05%, 5대 광역시는 0.50%, 기타 지방은 마이너스 0.12%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보합이거나 하락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체감은 다를까요? 뉴스 때문입니다. 30억짜리 아파트가 32억에 거래되는 건 뉴스가 안 됩니다. 하지만 50억짜리가 70억에 거래되면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사례만 보고 전체가 그런 줄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은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 즉 10억에서 30억 사이의 중저가 시장은 이미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신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움직입니다.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거래량은 급감하는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실제로 그 가격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15억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30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20억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은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면 결국 살 사람 자체가 소진됩니다. 수요 풀이 마르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정이 꼭 폭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부동산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패턴은 이겁니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주 천천히 오르는데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6개월, 1년, 심지어 2년 후에 서서히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동산 조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갑자기 폭락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먼저 실종되고 한참 뒤에 가격이 조정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걸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환율, 금리, 부동산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원가가 오르면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고용을 줄이고 임금 인상을 동결합니다. 임금이 정체되면 소비가 위축됩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실적이 더 나빠집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부채가 많을수록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빚이 많은 가계와 기업은 조금만 충격이 와도 버티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이 정확히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착륙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죠. 글로벌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한국의 수출이 버티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고 자산 가격은 완만하게 조정되거나 횡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로 가려면 운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가능성은 낮지 않지만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분 조정 시나리오입니다. 일부 시장에서 먼저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초고가 부동산 시장이 먼저 식으면서 거래가 사라지고 가격이 천천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 부도가 늘어나면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고통스럽지만 전체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가능성은 중간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동시다발 충격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경우죠. 외부에서 큰 충격이 트리거가 되어 환율, 주식, 부동산이 동시에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정책 대응이 총동원되어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지금은 정책 여력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충격도 갑자기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신호가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급증하거나 시장 금리가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감하는 식의 전조 증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착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시장과 당신이 실제로 속한 시장은 다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움직임이 당신이 사는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둘째, 거래량을 보십시오. 가격만 보면 놓칩니다. 거래량이 먼저 말해줍니다. 당신이 관심 있는 지역의 실거래 건수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3개월 전과 비교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셋째, 부채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어도 금리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1% 더 오르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2%는요? 실제로 계산기 두드려서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불안하다면 지금이 바로 조정할 시점입니다. 넷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말 좋은 기회는 며칠 기다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급하게 내린 결정은 나중에 큰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현금의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시기에 가장 강력한 자산은 현금입니다. 현금은 선택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모든 걸 자산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경제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가 있고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잖아.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냉정함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군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보는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